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총선 전 민주당, 더 나아가 야권 재편의 핵심 변수로 지목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아 한 발언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호남 지역민들이 정부는 물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루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이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실망을 공개 지적하면서 민주당,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리더십을 향해 비판 섞인 주문들을 쏟아낸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이재명 대표로선 난이도 최고의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받아든 듯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먼저 지난주 대규모 차관 인사 이후 연일 관료 사회를 겨냥해서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임용장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임함.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지난주 첫 개각의 후속 조치로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그리고 차관급 내정자들한테 임명장을 줬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에 정식으로 임명이 됩니다. 부처에 전진 배치된 이른바 실세 차관들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와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역도 영웅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죠. 장미란 신임 차관도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장 차관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장미란 신임 차관을 향해서 이 악플 공격을 퍼부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중진 의원까지 여기에 가세한 반면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 다른 평가도 나와서 지금 정치권 여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역도 영웅 장미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발탁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팬카페인 재명인의 마을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장 교수에 대한 악플이 쏟아졌는데요.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차관이냐,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다, 이런 인신공격성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도를 넘는 악플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최윤희 전 문체부 차관 역시 운동선수 출신이었다고 반박했고요. 자기 편에 관대하고 상대편은 없는 흠까지 만들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이 정치 팬덤의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장 차관을 직접 겨누진 않고 이번 인사가 전반적으로 망사라며 한데 묶어 비판했는데 장미란 차관의 국민적 인기 등을 감안해 그를 직접 겨냥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체육학과 교수 출신이자 오선인 안민석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장미란 차관이 체육계 비리 척결이나 한국 체육개혁과 선진화 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미란 차관 발탁은 제일 탁월한 윤석열 인사라고 평가한다며 역도 선수가 체육 담당 차관을 왜 못하냐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한테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우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이야기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윤 대통령 이 차관들한테 헌법에 충성하라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주 수요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당부한 내용이 뒤늦게 전해진 건데요. 복수의 참석자들은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말라. 이제 결국 이 같은 주문인데요. 윤 대통령의 이전 발언 떠올리게 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12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각인한 바 있었는데요. 헌법에 충성하라는 이번 발언이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결정도 거듭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를 발탁함으로써 전체 공직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부처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인사에 앞서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됐던 부분 중에 하나 바로 통일부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차관은 물론이고요. 대통령실의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비통일부 외부 인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의 역할도 바꾸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요.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강경한 대북관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야권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일부를 향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반한 통일에 역점을 두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앞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던 김영호 후보자의 발언에도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목소리와 앞서 나온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방안을 만들고 그렇다면 통일부가 이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측들이 나오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통일부가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중심에서 한반도 번영,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으로 주안점을 바꿀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여야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부는 통일부가 아니라 통일저지부라면서 헌법 전문이나 대통령 선서에도 평화적 통일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반면 함께 출연한 북한 전문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추진이라고 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은 통일부 역할을 강조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김영호 후보자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에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 통일지원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핵 개발과 통미봉남 전략에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통일부가 대북 지원만을 지상 과제로 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내부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를 변화시킬 적임자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닙니다. 통일지원부입니다. 통일준비부입니다. 이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요, 이 정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을 해서 이 서운을 박탈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국가부 훈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검증 대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장 구체적인 예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를 재검증 대상으로 지목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손 전 의원의 부친은요, 이 광복후의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조직인 거죠. 여기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이제 보훈심사에서는 6차례나 탈락을 했는데, 하지만 손 전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지난 2018년에 당시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를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손 씨의 간첩 혐의와 기존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던 점을 지적했었고요. 이런 지적에 손 전 의원은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이 부모에 대한 독립유공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공적 조서에 나온 출신지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다르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고 김원웅 전 회장은 흠집내기라고 일축한 바가 있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부친과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유공 문제와 관련해 과거에 나온 목소리들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48년에는 난파되어 지하 공작을 했다 그러고 6.25 당시에는 북한의 중앙정치국과 접선해서 활동을 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지네들이 무슨 권리로 난파라는 소리와 간첩이라는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그 흠집내기를 위한 그런 주장을 이렇게 공공연히 하는 게. 네, 국가보훈부는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등 면밀한 공적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들에 대한 검증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공적심사위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서훈이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가보훈부는 공과에 논란이 있던 독립운동가 조봉암, 김가진 선생에 대해서는 추가 서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또 냈습니다. 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서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의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냐. 이는 진보 보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저희 TV조선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독립유공자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었는데 그때 당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그 공과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자리매김, 정상화의 첫발이다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김원웅 전 회장의 그런 어떤 전횡으로 광복회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뭐 최소한 올해부터는 국민으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그런 광복회장 또 광복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북 논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이 서훈 박탈 추진에 대해서요, 이 여야 정치권은 또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요, 필요한 일이라면서 정부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자신의 SNS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엄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공적이 허위라면 서훈 박탈이 마땅하다고 강조했고요. 김행정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의 경우 독립유공자 선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종숙 여사 찬스를 쓴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행정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숙 여사하고 손혜원 전 의원의 어떤 개인적 친분 관계 이걸 겨냥해서 지금 주장을 내놓은 건데 어디까지나 김행정 비대위원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정부의 독립유공자 재검증 추진은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한 편가르기의 연장선이란 비판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냈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두고 색깔론의 측면으로 가면서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고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서훈 박탈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 매뉴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부친인 손용우 씨는
조선 공산당이 가입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그 김정숙 여사 춘스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요. 네. 손혜원 전 의원 아버지 손용우 선생 등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수십 명의 서훈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입니까? 전 정권 뒤집기입니까? 보복 매뉴얼에 문재인 정부 서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한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좀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닌 국회로 가야 한다.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복지부동,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새 정부의 정책에 충실하지 않고 뭔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감히 인사조치를 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관료 사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술은 세부대. 결국 시대 정신이 바뀐 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던 국민들의 생각을 통해서 결국 이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 관계에 있어가지고 친북, 친중적인 정책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굴종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을 했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 정책에 있어서도 지나친 어떤 그 대북 굴종적 외교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등한 외교, 나아가서 가치지향적 외교를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지나서 1년이 되도록 그와 같은 가치지향적인 것을 실천해달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어떤 그 실현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의견을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정부에 있을 것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나와가지고 국회로 가는 것이죠. 결국 세술은 세부대, 새로운 시대적 이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공무원들은 그와 같은 이번 정부의 기조에 따라달라라는 읍소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현실의 어떤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 가치가 아닙니까? 결국 헌법에 있는 헌법 전문과 통일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에 입각한 어떤 그 정책이 있을 때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따라달라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이 4개부터 차관으로 가니까 이제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구축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죠. 아마 이 부분을 의식한 발언이라 보니까 발언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과연 공직사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좀 생각해 보면 대통령에 충성하라는 얘기로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관료들의 어떤 행태를 비판하고 1급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까지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그걸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모든 온 정부가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하고 혹시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정책적 제언하고 이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주문이 어떻게 읽혀질지 오히려 정부 관료들의 대통령실 눈치 보기가 더 가속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1급 인사 이후에 대대적 인사가 이루어질 텐데 결국에 대통령실 코드에 맞는 줄세우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말씀한 대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될 일을 이제 공직자들이 부처에서 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관철되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것이 대통령께도 이 정부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지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이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여론전도 상당히 거칠어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서 대여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지난 주말 서울 장외 집회에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폭염특보까지 발효된 날씨에도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당원들까지 총출동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괴담몰이 중단하고 해양 투기 저지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고요. 집회 중간중간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입장인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등의 발언이 담긴 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서 20분 가까이 연설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행동에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날 무대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오염수 배출을 분변에 빗대는 등 자극적인 단어들을 동원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말 민주당의 장외 집회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니들이 물맛을 알아? 후쿠시마 핵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 당당하게 일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하고 안전성 검증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야지. 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들 들으셨는데요. 이 여당에서는 이 같은 발언들이 쏟아진 민주당 집회를 막말, 선동정치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또 비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통해 선동과 괴담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은 분노와 증오가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10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존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문제의 분변 발언을 한 민주당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소환됐던 임종석 의원의 망언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의 집회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며 정부를 성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의 공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사드와 광우병 사태 등에서 보여준 선동과 판박이라면서 비판에 입을 모았는데요. 김기현 대표와 윤재호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마 표현하기 못해서 간접적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꽃표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는 임종석 민주당 의원의 토요일 집회 발언은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 타드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향해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며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은 광우병 선동 당시 미국산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선동의 판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의 경우 지난 1일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를 두고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오늘도 괴담 마약에 중독됐다는 말로 민주당의 맹공을 퍼부은 건데요.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을 향해서 마약에 도취됐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면서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고 해도 금도가 있는 거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측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에 맞서서 여당에서는요, 이제 의원들이 이제 단체로 이 수산물 시장 등을 방문을 해서 회를 먹고 어민 상인들 안심시키는 이른바 이제 먹방 여론전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횟집을 찾아가서 이 수조에 있는 물을 또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여서 지금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영선, 류성걸 의원 등이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수산시장을 둘러보던 김영선 의원이 갑자기 수조 속에 담긴 바닷물을 떠먹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옆에 있던 류성걸 의원에게 한번 드셔보세요 라면서 권하기까지 한 겁니다. 해당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그렇죠. 갑시다. 그걸 좀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짭짤한데 이게. 네.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온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횟집 먹방에 이어서 바닷물 먹방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고 꼬집었고요. 수조의 물을 마시는 걸로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느낄 거라 생각했다는 너무 기괴한 발상이라며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수조 먹방 다음 날 있었던 민주당 오염수 반대 집회에서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고 직격하기도 했는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수조 물 마시기를 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힘입니까? 일본의 힘입니까? 수산시장 바닷물 떠 마시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진짜 물 먹을지도 모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집권여당 의원들의 단체 쇼에 국민의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횟집 회식 투어, 바닷물 마시기 진기명기 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답게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나서라고 정부를 설득하십시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오늘 이제 나름의 해명을 했습니다. 야당의 오염수 괴담에 맞서서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국민한테 주기 위해서 자신이 수조의 물을 마셨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김영선 의원은요. 민주당이 국민이 불안하게 총궐기를 하고 국무총리 보고 방류수를 먹으라고 해서 자신은 수돗물을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먹는다고 과학이 입증되는 게 아닌데도 먼저 오염수를 먹어보라고 했던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한 건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내송송 구멍타기인데 지금은 생선송송 회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듯이 불안 총궐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무총리 보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먹어봤어요. 국무총리 보고 먹어라. 국무총리가 먹는다고 위험이 없어지거나 과학이 입증되는 거 아닌데 먹어라 한 것도 민주당이고 왜 그런데 그 바닷물 조금 먹었다고 왜 그렇게 펄떡펄떡 뛰어요? 그래서 광어보다 더 뛰시대 보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오염 처리수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괴담과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자칫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정말 이제 극한적으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지난 금요일에 국회에서 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눈 문자 메시지 그 전화에 있는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게 또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오염수 결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갈등이 매우 커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중에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사진에 찍힌 문자 내용을 보면 본회의 전날과 본회의 당일에 나눈 듯한 메시지로 추측이 되고요. 상대방이 특정 일본 지역을 말하면서 한국인 없이 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찍혀 있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는 특히 민주당이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한 상황에서 공개돼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 유포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뒤로는 여행 산매경에 빠져 있다며 위선적인 기만쇼라고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김 부의장을 향해 낮에는 죽창가를 부르고 밤에는 스시를 먹는 주죽 야스라고 비꼬기도 했고요. 김 부의장의 부의장직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발언들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철회한 날 자당 소속 국회 부의장은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 언론에 들켰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합니까? 주죽 야스, 낮엔 죽창과 밤엔 스시입니까? 김영주 부의장의 휴대전화 사진 한 장이 포착되며 새로운 위선의 역사가 써내려져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오염수 방사능 테러라고 강경 주장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나라의 유유자적 골프 치러 가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방사능 테러 방조범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김영주 부의장 또는 이제 민주당의 반응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김영주 부의장 측은 이번 논란에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김 부의장 측은 해당 문자에 대해 공식적 해명을 내놓진 않은 상태지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본회의 이전에 보낸 문자를 다시 본 거고 본회의 중에는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측은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건은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고 본인에게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본인이 공개 사고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와중에서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그런 장면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당 장외 집회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요, 이 발언대에 서가지고서 인분을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당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횟집에 수돗물을 떠먹는 그런 장면 아까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민주당의 국회 여성 부의장이죠,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그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골프 여행을 가려는 듯한 그런 것을 논의하는 모습이 이 문자 메시지 이게 지금 포착이 돼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국민들께서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안전 한가의 문제입니다. 이 원인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의 방류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든 민주당이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이든 어쨌든 국민들이 80% 이상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 불안을 해소할까가 여야가 같이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그 필요한 한도 내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과학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최근의 행태를 보면 안전성은 이미 몇 개월 전에 기정사실화해 놓고 어떻게 방류를 정당할 것인지의 행보가 지금 집중돼 있어서 그 결과가 이제 김영선 의원의 이번에 수산시장 수조물을 마신 행위까지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과학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과학의 내용 중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가진 과학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국내 또 그 외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셔야죠. 안전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먹방을 이어가는 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신중하셔야 되죠. 아무리 사적인 메시지라고 해도 민주당의 어떤 진정성을 오해받기에 충분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도부에서 엄중 경고를 했고 본인 사과 입장을 표현을 했지만 적어도 지금 주장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어떤 행위가 비춰진다고 하면 과연 민주당의 주장을 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하고 이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전부가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하거나 이런 실망시키는 이런 행동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 시점에 저같이 지난 다가오는 7월 중순에
3박 4일로 홋카이도 골프 여행을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써라는 것이 한국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골프를 칠 수 있다. 그런 내용. 거기다가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활동, 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긴다는 내용을 보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그 인근 그보다 멀지 않은 홋카이도에 가는 것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입증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고맙다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댓글이 사실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 위기의 핵심은 반지성주의다. 이와 같은 어떤 소래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과학과 진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합리주의, 지성주의를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조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야가 모여서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하기 위한 자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먹방을 하고 단식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할 뿐인 것이죠.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 쪽에 있으면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과학적 근거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현장에 가가지고 물을 먹고 그런 모습인 오히려 희화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의 어떤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내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요, 이 귀국 후에 첫 지역 행보로 호남을 택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지난 주말 호남 방문 일정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현 정부는 물론이고 특히 이 이재명 민주당을 향해서 강한 발언을 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로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 본격적인 정치 복귀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지역 행보로 호남을 택한 이 전 대표는요. 지난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를 성묘하고 어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특히 묘역 참배에 이계호 의원과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100명 이상이 모여서 친낙계의 세결집이 본격화됐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 역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가요, 어제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 이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 현 상황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민주당의 역할을 주문한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심상치 않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정부는 무능한 데다 폭주를 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재정비하고 각성하기 바라나 이 기대가 쉽게 이뤄질지 자신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윤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런 때 제가 몸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며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다.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요. 그런 혁신으로 민주당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또 2박 3일간 호남 일정을 소화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도 발언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는데요. 지역민들의 절망과 화, 그리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졌다면서 귀국 이후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부와 당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건 지역민들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고 이를 전달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현 단계로서는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 두고서는요, 당연히 지금 현재 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애두른 것도 아니고 거의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해석이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향해서 사실상 쓴소리를 한 건 귀국 후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친명계 주류와 대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민주당에 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입을 연 것도 귀국 후에 사실상 처음입니다. 귀국 당시 일성으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첫 정치적 발언이기도 한데요. 관련해 귀국 당시 이 전 대표 모습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이재명 체제를 향해 메시지 수위를 높이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파 간 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한 발언을 두고서는 친명계 일각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인데요. 친명계로 분류되는 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이 전 대표 본인은 전 정부의 부동산 실책 등에 사과라도 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 대표 체제를 지적하고 현 지도부와 싸우기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1순위 투쟁 상대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전 대표 메시지를 확대 해석하지 말자는 신중론도 존재하는데요. 한 친명계 중진은 이 전 대표가 늘 해온 원론적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봤다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일반적 얘기를 하면서 확대 해석에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느끼고 있는 면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 당대표도 지내셨고 또 집권당 출신으로서 총리도 하셨고 대선 후보도 하셨고 하니까 후보 경선도 하셨고 하니까 일반적인 걱정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같은 발언을 들으니까 왜 아직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정해지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바로 이 회동 여부를 두고서 지금 친명계와 친낙계 사이에 물밑 신경전 상당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예, 정치 재개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동작현충원의 DJ 묘소 참배,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광주 선영 5.18 묘역 참배 등등 일정을 소화했고요. 또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도 할 것으로 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를 두고 친명계는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둔 상태에서 민주당이 통합한다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 두 사람의 회동이 가능한 한 빠르게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낙계는 두 사람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좀 빠른 시간에 좀 만나셔갖고 단결해야 된다. 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뭐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낙연 대표는 대선에 협조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졌다,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황당하죠. 이런 식으로는 정말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들으신 것처럼 회동 일정을 두고 친명과 친낙 간의 입장차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대선 후 정치적 앙금이 풀리지 않은 이들 중 누가 먼저 손을 뻗어야 하냐, 이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한데요. 한 친명계 인사는 당대표 신분인 이 대표에 비해 운신이 자유로운 이 전 대표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낙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패자가 손을 뻗는 상황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손을 내미는 쪽은 승자여야 한다며 이 전 대표 측 제스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안팎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앙금을 풀라는 조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하고 저 이낙연하고 좀 서로 만나서, 아니 그것도 뭐 괜히 뭐 쇼할 게 어디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만나 또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막걸리 좀 먹고 저 흉금을 좀 털어놓고 그래가지고 좀 앙금을 좀 털고 좀 신뢰가 쌓이면은 저는 그 다음은 좀 잘 풀려 나갈 거라고 봐요. 아까 저희 기자가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선영을 광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남 영광이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지방 일정을 했는데요.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호남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거,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예상했던 그런 일인데 또 예상 밖으로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낙연 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주목이 되는 건
지역민들의 절망과 화,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졌고 귀국 이후에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부와 당에 대해 이야기한 건 지역민들이 내게 해준 이야기이며 이를 전달하는 것이 임무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지금 호남에 대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의견 많습니다. 이런 호남의 민심이 과연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두고서 민주당이 과연 다음 총선까지 제대로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를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바로 호남의 민심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바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부분을 지금 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을 저희가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귀국 일성이 정치 재개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고요. 첫 행보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였습니다. 그리고 호남 일정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향후 본인이 이제 갈 길로 보는 게 결국에 다음 대선까지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호남 기반이라는 것 거기에서 정치적 기반과 자산을 확고히 한 다음에 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총선에서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당내에서 경쟁을 하면서 어떤 세력을 구체화하고 이런 구도로 가서는 사실 기반을 구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판, 당의 갈등하고 분열을 하면 총선 필패론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대표 같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그 호남에서의 메시지는 사실 원론적 메시지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의 어떤 혁신의 방향에서 본인이 이제 향후 주도권을 쥐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론적 입장을 얘기하셔도 거기에 정치적 의미가 여러 가지로 좀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의 화합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마치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내부 경선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문제가 아주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되고 깜빵 같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지금 그 이재명 또 그 이낙연 둘 사이에는 마치 BBK처럼 대장동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그 민주당 그 경선 내에서 두 진영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이 굉장히 큰 비리이고 만약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낙연 대표가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것이 결국 지금까지 이르러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합이 어려웠던 것처럼 이와 같은 어떤 굉장히 큰 사법적 어떤 리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정치적인 합의를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의 혁신 강조하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았던 모든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확실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골자로 내놨던 혁신위의 쇄신 1호안 수용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 논의가 일주일 넘게 지지부진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참여 그리고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촉구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혁신위의 요구에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달 30일 날 있었던 의총에서 본회의 처리 법안이나 이런 현안 논의만 하고 1호 쇄신안은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회의가 너무 빠듯하게 진행돼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추후에 의총에서 보고가 있을 것이고 논의 시간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도부가 의지만 있다면 사실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이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 사이에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 바로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건데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초선 의원은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의원들끼리 서약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서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의원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당 혁신
혁신위원으로 추가 합류한 황희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내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며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 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것을 두고 퍼포먼스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황 의원의 주장과 함께 여당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당내에서 논의할 사실은 물리적 시간은 없었어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여당이 지금 막 의원들 다 사인했잖아요. 겉에서 보면 뭐 물론 이제 엄청난 결심을 하셨는데 사실상 한 10개월짜리 한시적인 거잖아요. 이런 퍼포먼스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이미 알지 않을까. 민주당이 포기 서명으로 실천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서명조차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립 서비스 차원에서 특권을 포기한다고 그랬지 속마음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1호 쇄신안 아직 이제 매듭지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 민주당 혁신위가 이번에는요, 이른바 꼼수 탈당 근절, 이걸 2호 쇄신안으로 정해서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혁신위는 현재 비위를 저지른 인사가 당 조사 또는 징계 절차 시작 전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잦은 탈당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 관계자는 문제만 생기면 선제적으로 탈당해서 본인은 꼼수 논란, 당은 당대로 꼬리 자르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서 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논란의 김남국 의원, 돈봉투 의혹의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서, 이성만 의원이 잦은 탈당을 통해서 모두 당내 조사를 비껴간 걸 두고 꼼수 탈당이라는 여론의 비판 분위기를 감안해서 당의 윤리성을 제고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사람은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복당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송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탈당을 선택해서 이 5년간 복당 금지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위는 당원 당규의 개정을 통해 당의 조사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탈당하는 경우 복당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오늘 중요한 분수령을 맞습니다. 오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미 구속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이어 박 씨가 네 번째인데요.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서 5천만 원을 받고 6,57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온 박 씨는 오늘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출석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6,700만 원 살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검찰은 박 씨가 이른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있죠. 예, 검찰은 박 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자금을 합쳐 윤관석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천만 원을 제공했고 윤 의원은 이 돈을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로 나눠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경선 컨설팅 비용 9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특히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검찰에 압수됐다는 사실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박 씨가 캠프에서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증거인멸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요, 이 검찰의 이런 의심에 대해서 휴대전화 포맷은 다들 한 번씩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의혹을 부인했죠. 네,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한 송영길 전 대표는 먼저 박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도망가지 않고 수사에 협조한 사람을 왜 구속하려고 하느냐며 검찰이 재판도 받기 전에 사람을 구속해서 유죄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휴대폰 포맷은 다들 한 번씩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송 전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재판도 받기 전에 사람을 구속시켜서 유죄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비겁한 행위.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그래요?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핸드폰 다 제출한 사람을 증거인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PC를 포맷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한 거다. 한 번씩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송 전 대표의 발언들을 두고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초조함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 같아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박 씨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고, 검찰은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봉투 살포 및 증거인멸에 송영길 전 대표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한 뒤 송 전 대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재판이 열렸었는데요. 그 뒷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일부 증인 신문에 직접 나서는 등 아주 상당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30일 열린 8차 공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호주 출장 계획을 세운 당시 성남시 예산법무과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공판 중 A씨의 증언을 듣던 이 대표가 발끈하면서 또 한 번 직접 신문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앞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인으로 나섰을 때도 직접 신문을 했었죠. 네, 이 대표가 A씨에 대해서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두 사람은 고 김문기 처장과 동행한 호주 출장에 대한 공개 여부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업무 보고, 또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책상 위치까지 사사건건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금요일 이 대표의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도 직접 하실 예정인가요? 다른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 흔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재진 질문에는 저렇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이 대표가요, 이 공판 중에 갑자기 직접 신문에 나선 거는요, 호주 출장과 관련한 A씨의 그 증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가 변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A씨에게 질문을 시작을 한 건 2015년 호주 출장 관련 증언이 나온 이후였습니다. A씨의 증언은 호주 출장 준비 과정에서 출장 명단에 김문기 처장이 포함된 건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서 처리한 것이고, 정 전 실장의 요구를 이 대표의 뜻으로 생각한 이유는 정 전 실장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이 대표가 갑자기 변호인의 마이크를 본인 앞으로 가져왔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라며 직접 신문에 나선 겁니다. 네, 먼저 두 사람은 호주 출장 일정이 사전에 공개됐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가 일정이 비밀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A씨는 시장님께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했잖아요 라고 맞섰고요. 이 대표가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자 A씨는 제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보안 유지하라고 했다며 다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성남도계공의 전신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는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는데 A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부임 이후 공단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보해 주요 현안을 결정받고 주무부서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증언을 했지만 이 대표는 예산법무과 등을 제치고 공단이 보고를 하면 내가 다시 해당 과에 지시해야 한다며 체계가 이상한 것 아니냐고 부인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예산과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이 당시 공단에서 진행됐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성남시정 시절에 부하 직원이었던 그 A 씨가 사사건건 이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맞서는 답변을 하니까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8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서기관 승진 못해서 섭섭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A씨는 섭섭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제 대답을 재촉을 하니까 재판장이 제지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사무관에서 승진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서 A씨가 저렇게 어긋나는 답변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했던 그런 재판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A씨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았던 거죠. 어제 그날 공판에서는요 또 이 정진상 전 실장이 당시 성남시청 내 사무실 그림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대표와 A씨 사이의 공방은 공판 전반부 내내 이어졌는데요. A씨는 특히 정 전 실장 관련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려는 듯 정 전 실장의 성남시 정책비서관 시절 사무실 책상 위치와 관련한 그림까지 직접 그려가면서 증언했습니다. A씨가 정 전 실장만의 별도 공간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정 전 실장 자리가 비서실과 따로 있었을 뿐 다른 부서 공무원들 책상과 붙어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요. 그 이례적으로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청의 과장 A씨를 직접 심문했습니다. 이 대표 A씨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언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직접 나선 듯한데 이 A씨의 증언 가운데서 과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이 대표가 생각을 했을지 두 분 다 마침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에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본부장을 좀 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이 답변 자체입니다. 그러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지금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때 같이 여행을 갔는지 같이 골프를 쳤는지는 알았을 거라는 부분이 허위 사실인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예산정책과장의 진술도 어떻게 보면 재판상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알았다는 증거로 검찰이 좀 유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출장 계획을 보고할 때도 직접 보고를 했고 이 대표가 알지 못했으면 그 대상자가 바뀔 일이 없을 것이고 이런 이제 진술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직접 결재하거나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기억상 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신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재판 자체의 이제 결론은 최종 재판부의 판단이겠습니다만 허위 사실인지 여부, 허위성 인식 등 이 재판의 이제 본질적 부분, 법률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좀 격가지로 너무 확대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굳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할 필요성이 있었을지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간단한 사건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이 재판 결과가 향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판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증언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 재판에 유무죄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변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직접 피고인이 관여할 케이스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죠. 근데 이번에 본인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 한 7, 8년 동안 사무관만 하다가 서기관으로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위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위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던 그런 얘기가 않지만 결국 이해관계가 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 내지는 위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어제 했던 지난주에 있었던 증언 내역을 복사한 다음에 내역을 확인해서 위증으로 고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믿기 어렵다라고 해서는 과연 재판부가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금 이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3의 증거로서 지난번에 나왔던 담당 공무원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오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했던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공선법 어떤 선거가 그 재판이 사실 작년 제가 기억하기에 9월 달에 기소를 됐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다가오는데 1심 판결 선고가 그리 남지 않았다라는 어떤 이재명 대표의 초조감도 이와 같은 직접 신문했던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팬이라길래입니다. 원로 배우 손숙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로 배우이자 최근 OTT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비중 있는 역을 맡아 존재감을 보여준 배우 손숙 씨가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서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은 지난 2월 경찰이 수입 골프채 판매업체가 공직자 등에게 골프 용품을 돌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하순 12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여기에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1999년에 환경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원로 배우 손숙 씨가 포함된 것이 알려진 겁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 사이 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손숙 씨와 이희범 전 장관 모두 각각 공공문화재단 이사장이나 대표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한 번에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숙 씨 입장을 냈습니까? 네, 손숙 씨는 YTN에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서 골프채를 받았다며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숙 씨가 공공기관의 어떤 기관장을 맡고 있었지만 그 자리가 청탁공지법의 대상이 되는 자리인지는 미처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손숙 씨의 해명인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벌써 또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배우 손숙 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 씨를 기소유예했다는데요. 같이 송치된 이희범 전 장관도 역시 기소유예 처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요.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 교수와 기자 등은 약식 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아들이 넷이라입니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다둥이 엄마로 알려져 있죠. 바로 유명 개그우먼인 정주리 씨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네, 아들 넷 엄마 개그우먼 정주리 씨가 벽간소음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주리 씨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앞집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돼 오해를 풀고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웃도 오해한 부분을 미안해하고 일이 이렇게 커진 데 대해서 마음을 불편해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끼리 식사와 대화를 하며 이웃의 정을 다져보려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앞으로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주리 씨가 이처럼 사과를 한 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지난달 말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벽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시에 작성자 A씨는 이사 온 지 3개월인데 그냥 넘어가는 날이 거의 없다. 처음에는 연예인 산다고 신기해했는데 낮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들만 내신 집이니 이해해야지 싶다가도 밤 12시까지 큰애들은 소리 지르면서 놀고 새벽에는 돌진한 막내가 깨서 30분은 넘게 온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우는 건 그렇다 쳐도 12시까지 노는 건 주의해달라고 민원도 넣었지만
사과도 없고 변한 건 없다.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고 해당 연예인도 우리 집인 줄 알고 있는데 쪽지 하나 받은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해당 연예인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들이 넷이라고 표현한 걸 단서로 네티즌들은 해당 연예인이 정주리 씨가 아니냐고 특정하게 된 건데요. 정주리 씨는 지난 2015년 결혼해서 슬아의 아들 넷을 두고 있죠. 최근 다자녀 청약으로 한강뷰 아파트에 이사했다고 밝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주리 씨 SNS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이에 정주리 씨는 그제 SNS를 통해서 아이들을 조심시킨다고 했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나 보다. 더욱 신중히 교육하겠다며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실에서 민원인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을 하면서요. 벽간 소음을 신경 못 쓴 건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먼저 조심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아이 넷을 키우면 항상 죄인 같다. 너무 마음 다치지 마시라는 등 아들 넷, 다둥이 엄마 정주리 씨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뒤통수 조심하세요입니다. 뒤통수를 조심하라.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바로 물가치 얘기입니다. 최근 서울대에 출몰하고 있는 물가치가 사람을 공격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대 한 인문대 교수는 인문대 교수 중 2명이 물가치에게 다친 걸로 안다면서 한 교수는 대학원생과 같이 가다가 물가치에게 공격당해 넘어져 손가락이 부러졌고 다른 교수는 머리를 공격당해 피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물가치의 공격이 계속되자 서울대 측은 물가치의 서식지인 주차장과 인문대 사이 샛길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를 공격해서 피까지 났다. 이거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치, 왜 사람을 공격하는 걸까요? 이 물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텃새 중에 하나입니다. 까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날개와 꼬리가 청회 색인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지능이 높고 또 가족애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번식기인 5월에서 7월까지 자신의 둥지 근처로 사람이 지나갈 경우에 침입자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물가치로 인한 피해라고 하면 과수원에서 배나 사과를 쪼아먹는 정도였는데 이 도심으로 서식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과연 서울대에서만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서울대 뭔가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필요가 또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가치는 2017년 안팎부터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둥지를 틀고 서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수풀이 많은 지역에 주로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는 물가치 출몰 지역에 물가치가 공격할 수 있으니 우회하라는 안내판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더불어 물가치가 번식기에 사람을 침입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필요시 우산을 사용하라며 인문대는 우산함을 따로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창용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는 물가치의 공격은 새끼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인 만큼 번식기에는 서식지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요.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이 대규모 차관 인사와 관련해서 일부 정부 부처에서 1급 인사 전원의 사표를 받았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방금 전에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서 언론의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의 사표를 받은 것이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사표 제출이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 대변인실이 공지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